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금융당국이 언제쯤 증권형 토큰에 관한 이 세부 지침을 발표하는지가 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판이 커지고 있는 증권성 가상자산 그리고 그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그리고 현재 유통 중인 상당수의 가상자산들이 증권성 가상자산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계속 나오면서 이 거래소와 발행사,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당국이 어떤 지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월 16일 종합크립토에서는 강성호 회장님 모시고 이 증권성 가상자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업계에서 증권성 가상자산, STO라고 하죠. 그렇죠. 이 STO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하는데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증권형 토큰 그 규율체계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작년 말까지 증권형 토큰 STO 세부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죠. 예. 하지만 작년 말에 금융위 관계관은 금년 1월 중 그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겠다고 한 달 연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럼 왜 그럴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현재 유통 중인 상장 중인 토큰 중 일부가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경우 거래소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발행자들 또한 지금까지는 별다른 규제가 없이 발행 유통을 하고 있지만 그 본인들이 발행 유통하고 있는 토큰 중 일부가 증권성 STO로 분류가 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그 뮤직하우의 음악 청구권처럼 새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고 자본시장법에 의한 재반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투자를 한 매수한 토큰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된다면 첫째는 그만큼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증권성 토큰인 STO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발행자나 투자자 모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언제 발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지금까지 발행되고 또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이런 코인들 보면은 사실 그 백서에서만 봐도 알 수 있지만 사실이건 아니건 이걸 떠나서 이 발행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렇죠. 이게 증권용 토큰이 아니다라고 또 강조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투자자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 증권형 토큰 STO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의 개념은 지난 1933년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증권법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구체적인 판례가 본다면은 지난 1946년도에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인데, 즉 호웨이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이 나온 이후인 경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2017년도 다오 증권 토큰을 증권형 증권으로 규정을 하면서 구체화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1946년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 개념은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공동사업이다. 그리고 이를 주관하는 특정 주체의 적극적 노력, 그리고 주체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거의 모든 토큰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호의 테스트를 우리가 그 토큰에 적용을 해보죠. 예. 어떤 특정 공동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토큰 재단에서 발행한 프로젝트, 예. 사업계획, 사위죠. 그렇죠. 둘째, 이를 주관하는 진행 주관하는 주체, 그러면 토큰을 발행한 재단, 예. 발행사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단이 프로젝트인 사업계획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잘해가지고 당연히 지금 10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50원이 된다라고 하는 수익을 기대하게 마케팅을 하는간 말이죠. 예. 그럼 이 세 가지를 보고 투자자들이 A라는 코인을 사면 3개월 후에, 5개월 후에, 1년 후에 돈이 되겠다라고 투자를 하는간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개념으로만 봤을 때는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18,000여 개 토큰 중에도 상당수가 증권형 토큰에 해당될 수도 있다. 따라서 증권형 토큰 개념 그 금융위원회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거래소, 발행자, 투자자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큰이 증권용 토큰이다라고 만약에 판명이 된다면 굉장히 그 투자자들로부터도 이 토큰에 대한 투자를 좀 꺼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재단이 프로젝트인 사업 계획서에 의해서 토큰을 발행해서 마케팅을 하고 예. 적정한 그 가격이 유지되면은 그 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사회 경제적 가치를 객관화시키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경제 주체 개인 기업에 불과하지만 예. 그러나 만약에 증권형 토큰 STO로 분류가 된다면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융위원회 발행 신고를 해요. 예. 그럼 여러 가지 재반 요건을 점검을 해서 적법 타당했을 때에 수리를 해주고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자본시장법에 의한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ST로 분류가 된다면 내가 산 토큰은 정부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통과한 예. 객관적으로 가치를 보장받았다라고. 오히려 양지로 그렇죠. 나온 그리고 두 코인이다. 번째는 그 지금 토큰인 경우는 특히 발행자에 대해서는 예. 사실상 어떤 규제가 없단 말이죠. 예. 예. 하지만 거래소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 발행 신고 수리를 거치고 나면 그 발행자는 당연히 발행 신고 과정에서 사전에 점검된 모든 부분들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럼 뭐 당연히 투자자 보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따라서 투자자들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지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것이고 예. 그것도 정부가 점검을 해서 제도적으로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인 경우는 환영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럼 이 증권형 토큰 STO가 국내 시장에서도 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외국의 다수 국가들의 증권형 토큰 시행은 현재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시청자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그러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참 2013년도부터 기존 증권법에 의해서 이미 증권형 토큰 규제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만 이미 증권법 위반으로 70억 건의 증권형 토큰의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17년도 8월 달인 경우 싱가포르만 하더라도 예. 증권법에 의해 가지고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에 취집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2017년이 어떤 해죠? 우리가 2017년도 9월 달에 증권형 토큰을 비롯해서 가상통화 공개 ICO 금지를 발표합니다. 예. 그런데 이미 싱가포르인 경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은 제도권에 진입을 시켰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권법에 의해서 제도권에 진입을 이미 시킨 해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뒤태인 2018년도 2월 달에 스위스 금융당국이 세계 최초의 가상통화 공개 ICO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예. 그 토큰 중 하나가 증권형 토큰인 경우는 현행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마. 그리고 또 2019년도에 미국인 경우는 기존의 증권법의 근거를 둬서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투자 계약 분석의 틀이라고 하는 세부 지침까지도 확정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바로 금년도 1월 달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9년도가 일본 같은 경우도 금융상품 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직권형 토큰을 제도화시킨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비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형 토큰이 상장이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 9월 달에 보면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법을 발의를 하는데 암호자산법의 법안에 보면 증권형 토큰은 암호자산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존 증권법의 대상이다 라고 정의를 해서 그러면 2013년도부터 세계 다수 국가들은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을 제도권에 진입을 시켰다.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외국의 증권법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형 토큰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참 심각한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또 말씀해 주신 2013년부터 2020년에 이르기까지 이 증권형 토큰 제도를 또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그 어느 하나 이 선진국이 아닌 나라가 없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그렇습니다. 예. 강국들이 왜 이 증권형 토큰제를 또 시행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스위스 같은 경우도 보면 예. 신흥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본시장법 즉 주식형 자금 조달에는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 증권법에 의한 자금 조달 창구로서 증권형 토큰 제도를 도입을 했다라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라든지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이 아주 다운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비용이 40%나 저렴하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테러 자금 조달 등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한다라고 그런 거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증권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발행 전에서부터 이미 그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고 투자자 보호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궁극적으로 왜 이 나름대로 선진국들이 일찍 했을까라고 보면 블록체인인 경우는 디지털 혁명을 촉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허브 국가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 국가 그리고 디지털 금융 허브 국가를 가는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다수의 국가들이 예. 2013년도부터 증권법에 의한 그 증권형 토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쯤에서 이 스위스의 사례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STO 포함 이 세계 최초 가상통화 ICO에 대해서 지침을 발표한 이 스위스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스위스 하면 우리가 뭡니까? 금융강국이 떠오르죠. 예. 그러면 전 세계 금융강국인 경우는 지향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금융 강국을 지향하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디지털 금융 강국이 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블록체인 그리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 가상통화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빨리 전환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고자 해서 2018년도 2월 달에 세계 최초의 ICO 지침을 발표를 하는데 심지어는 2018년도 1월 달에 스위스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 보면 가상통화가 상당한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스위스를 가상통화 허브 국가로 육성해 나가는데 정부가 중점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멘트를 할 정도로 예. 그 스위스는 명확하게 왜 가상자산을 육성하는지 장관급이 정책적 방향을 이미 발표를 2018년 1월 달에 했죠. 예. 그러면 또 일본의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 일본의 이 증권형 토큰제 시행 이후 실제 시행 사례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2019년도부터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을 해서 증권형 토큰 STO를 도입을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주식,
회사채, 부동산 STO, 특히 부동산 STO 아주 많다 그래요. 예. 그리고 2020년도 10월 달에 보면은 시큐리티즈 재팬에서 1,500만에 해당되는 부동산 STO를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SBI 홀딩스나 증권사 최초로 그 유상증자 보통주를 STO로 발행을 했고요. 2021년도 보면은 미쓰이 증권 같은 경우도 사모 방식으로 STO를 발행을 했고, 예. SBI 증권 그리고 2021년 3월 때는 노무라 증권 등 이미 일본을 대표하는 증권사들이 STO를 발행을 2020년부터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2019년도 1월 달에 일본을 대표하는 6대 증권사가 협회를 일본 증권형 토큰 협회, 예. 그리고 바로 뒤태에 그 정부에서 2020년도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래서 세계 최초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증권형 토큰 자율 규제기관을 2019년도에 일본에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다. 예. 아주 속도가 빠르죠. 예. 예. 굉장히 또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권법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에서 4가지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07년도 8월 3일 날 증권선물거래법 등을 통합 제정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법률인데 약칭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그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인 호의 테스트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의 투자계약 증권이라 함은 첫째, 투자자들이, 둘째, 공동사업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예. 셋째,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인데, 이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하고 같은 개념인데 그 개념을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에 도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투자계약 증권인 경우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 미국의 예. 연방 그 증권법하고 내용이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또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 조항이 있음에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 시행하지 않고 방치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의혹이 아니고 사실이죠. 예.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드린다면 2017년도 9월 달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공개 ICO 금지 전면 금지 발표를 합니다. 예.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이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죠. 여기도 우리가 그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ICO 그 금지 정책을 발표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제가 점검을 해 봤는데요. 예. 그때 당시에도 다시 말씀드리면 2017년도 9월 달에 ICO 금지 정책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봤더니 어떻게 밝히느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싱가포르 통화청, 홍콩 금융감독원 이런 나라들인 경우도 증권형 토큰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자본시장법에 해당되는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거나 할 계획이다. 다시 예. 말씀드리면 다수의 국가들이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알고 서류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예.
하지만 이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시행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상당히 참 앞으로 우리 점검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이 증권형 토큰제를 시행하지 않은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행정용어로 공식적으로 등장한 용어가 2017년도부터 가상통화라는 용어로 그 등장을 하는데 예.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등 그 몇 개 기관에 이게 등장을 하죠. 그러면 2017년도 2월 달에 최초로 보면 당시 청와대에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했는데요. 예. 그때에 보면 이미 가상통화인 경우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 기술성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예. 제도권으로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가상통화인 경우는 디지털에 의해 특성에 따라서 초국경성이 있어서 외국의 제도와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제도를 하겠다라고 그런 것이 그동안에 2017년도부터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에 나와 있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이미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증권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을 규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특검법은 그때 당시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특검법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적용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외국의 증권법에 해당되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발행 전에 신고를 받고 예. 신고를 할 때 재반상을 점검을 하고 또 수리한 후에도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발행된 내용을 공시를 하고 두 번째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는 처벌하고 그리고 주요한 내용을 공시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시장이 혼탁하지 않고 첫 번째는 두 번째인 경우는 투자자 피해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렇게 만약 됐으면 그 스위스와 같이 벤처나 스타트 기업처럼 그 신생 기업들에게 공식적인 자금 조달 창구를 만들어 주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좋은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그 며칠 전에 보면은 최종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나와 있죠. 예. 그럼 이제 저도 평생 공직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의 경찰 수사의 핵심 방향이 뭐냐? 현행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당연히 조치했어야 될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이걸 법적인 용어로 행정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네 사람은 구속을 하고 예. 나머지 뭐 한 6명이네요. 6명을 구속하고 전체적으로 23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 1번 자본시장법은 2017년도부터도 있었다. 둘째, 자본시장법에 보면은 그 미국과 같은 투자계약 증권 조항이 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다수 국가들이 2013년도부터 증권법에 의해서 투자계약 증권 토큰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거 시행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혼탁하지 않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예. 그 대신에 신생 기업에게는 자금이 조달되는 예.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었는데 이건 참 저로서도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뭔가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예.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작년도 4월 달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가상자산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내재적 가치가 없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기존 증권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당시 어떻게 금융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했었는지 참 심각한 부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또 취임을 하고 출범을 하면서 이 증권형 토큰 STO에 대해서 시행을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가상자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역시 전 세계의 그 민주주의 국가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예. 선거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선거가 있어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귀를 기울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작년도 3구 대선 같은 경우는 여야 모두 가상자산 친화적인 공약을 발표를 하죠. 그러면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그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이 아주 심도 있는 공약을 발표를 했고, 그 결과 작년도 5월 2일 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국정과제를 공식적으로 110대 국정과제 중 35항으로 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외국과 같이 증권형 코인 STO는 현재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작년도 5월 10일 날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6월 13일 날 그 경제부처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그리고 7월 19일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계획에도 디지털 자산 정책 분야 중에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서 관리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실력을 따져보면 작년도 3구 대선이 끝난 후에 작년도 4월 20일 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뮤직하우 음악 정부권을 최초로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결정 발표를 한 데 이어서 4월 28일 날 투자계약 그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 기본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해서 행정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작년도 9월 6일 날 증권형 토큰 규율 방안 기초안을 발표를 해서 그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작년도 9월 6일 날 발표했던 그 기초 방향을 구체화시킨 세부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작년도 3구 대선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국정과제로 포함시키고 특히 증권형 토큰 STO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자본시장법에 또 규정된 투자계약증권 개념 등을 또 참고를 한다면 일반적인 거래소에서는 사실 이런 증권형 토큰을 또 거래하기엔 좀 많이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증권형 가상자산 증권형 토큰 STO인 경우에는 아까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법에서도 증권형 토큰은 대상이 아니다 뺐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은 증권형 토큰 STO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 증권법에 의한 조건을 구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STO 거래소에서 그 증권형 토큰은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금융상품거래법에 의해서 그 조건을 갖춘 STO 그쪽에서 거래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작년도 9월 6일 날 그 금융위가 발표한 기초안에 보면 한국 거래소 안에 디지털 자산 거래 파트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한다. 정리하면 기존 거래소가 아닌 현재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 한국 거래소 산하의 그 디지털 자산 토큰 예. 거래소를 별도로 두는 걸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1월 중 발표하는 금융당국의 세부 계획을 참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증권 STO는 발행 전에 이 금융당국에 별도로 또 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도록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4월 20날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증권선물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에 대해서 증권형 토큰, 증권형 가상자산 STO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증권형 토큰인 STO를 발행하려고 하면 사전에 금융위원회 발행 신고서를 제출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반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을 받고 오케이를 받았을 때
신고 수리를 하면서 비로소 신고 수리된 내용이 법인 내에서 그 토큰을 발행할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현재 그 금융위원회에서 신고 수리하기 전에 점검하는 내용이 뭘까라고 그러는 거죠. 투자자의 재산이나 권리는 그 STO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도산을 하더라도 그 자산이 고스란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산 위험에서 절연하는 장치를 만들어라. 그리고 투자자의 예치금인 경우에는 외부 금융기관의 그 투자자의 명의로 별도 예치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자 보호라든지 예. 그리고 정보 보안 등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이죠. 관련된 아주 고도의 전산 시스템을 물적 시스템을 갖추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적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적 시스템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제도 같은 규칙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도 그 오면서 들었지만 현재 뭐 강남 역삼역 쪽에서 보면은 코인 설명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그 설명회 자료 또는 광고의 내용이 사전에 금융위원회 신고 수리 과정에서 점검을 받고 예. 그것은 또 약관법에 의해서 약관으로 정확하게 점검된 내용에 한해서 외부에 발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관법에 의한 약관인 경우는 투자자의 불리한 조항은 당연히 조정되거나 삭제되도록 약관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해라. 그리고 이제 그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투자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절차, 보상 계획까지도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신고 수리 과정에서 점검을 한다. 예. 그것이 오케이 되었을 때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고 수리한 내용을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는 거죠. 공지가 아니라 예. 자본시장법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내용마저도 승인받은 후에 계속적으로 점검을 받고 따라서 자동적으로 투자자 보호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보호가 된다. 그렇죠. 사실은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어느 하나 이 투자자 보호를 생각을 한다면 빠뜨리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 금융당국의 발행 승인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면 이 STO 토큰에 대해서 특히 또 이 발행자라든지 토큰 자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규제 장치들이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융당국이 STO를 발행하기 전에 신고 수리 과정에서 점검한 내용은 당연히 지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자전거래, 시세 조종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했을 때는 상당한 범죄 행위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어떤 경우는 또 동시 처벌을 받는 강한 규정이 됐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이를 통해서 이 코인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뭡니까? 발행자와 거래소가 갖고 있는 정보 대비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없는 정보 비대칭성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그 토큰이 만약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은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효과를 미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보면 역외 규정이라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똑같이 증권법에는 적용되어 있습니다. 비록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할지라도 국내에서 그 효과가 미칠 경우는 외국인 경우는 증권법에 의해서 한국은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해당 발행자나 거래소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들었겠지만은 작년도에 검찰이 루나테라 토큰을 최종적으로 뭐로 분류하죠?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예. 법원에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왜냐? 권도형 등의 일당을 처벌하려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형법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
방문 반배 이렇게 한정된 것만 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검찰이 한 달 동안 점검을 해봤는데 자본시장법에 의한 STO 투자계약 증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STO로 분류되는 토큰인 경우는 외국에서 발행하고 외국에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국내 투자자들에게 효과를 미치면 그 외국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 아주 정말 중요한 그렇죠. 얘기죠. 예. 사실은 이러한 지침들이 국내에 있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되는 역할이지 바로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회장님께서 계신 KDA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또 이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달라라고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당국, 증권형 가상자산, STO에 대해서 이 세부 가이드라인은 도대체 언제 예. 발표를 할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4월 28일 날 금융위원회가 예. 기본 가이드라인까지 발표를 했고 4월 20일 날 뮤직하고 음악 청구권을 이제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를 했었죠. 예. 하지만 저희들이 그 금융위가 지난 4월 28일 작년도 4월 28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현장에서는 판단하기가 너무 헷갈리다. 내용이 포괄적이다. 그래서 KDA는 금융당국에다 두 가지를 건의를 했습니다. 예. 첫 번째 부분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빨리 만들어서 바로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에 현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국내에서 유통 중인 토큰인 경우에 전문기관 용역을 하더라도 투자계약 증권 즉 STO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STO로 분류가 된 것은 하루속히 자본시장법 체제로 규율을 해달라 두 가지 건의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작년도에 9월 6일 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그 STO 세부 가이드라인 기초안에 보면은 작년도 12월 말까지 확정 발표를 한다라고 했다가 작년도 12월 그 국회 세미나에서 금융위 관계관이 한 달 딜레이해서 1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1월 달에 할 경우에는 올해부터 그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의해서 시범 시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증권법 등 관련 법을 개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STO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초미에 관심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증권형 가상자산 STO 사실은 뭐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요. 장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스위스나 여러 다수 국가가 발표를 한 거 보면 예.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한 종이 주식이 증권 그걸 하는 것보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발행할 경우에 STO죠. 절차, 기간, 비용 같은 경우는 40%까지 감소됐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장점이 많기 때문에 STO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STO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뭐 360일 연중 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국경성이 있어서 장점들이 많다. 그리고 STO 같은 경우는 현재 단순히 회사의 주식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부동산, 예술품, 소위 말하는 조각 투자죠. 참 범위도 넓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투자자 보호나 정보 비대칭성은 확실히 해소가 되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수 국가들이 신생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 조달, 예. 창구로도 가능하다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9년도 7월 달에 신생 벤처기업 블록스타에 대해서 STO 승인을 했는데
거기 보면 2,800만 달러 한 340억 정도 조달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도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STO가 갖고 있는 장점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빨리 대두권으로 도입한다면 첫째는 투자자 보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에는 그 투자금이 스타트업 벤처로 들어가면서 경제 산업 활성화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는, 서로 우리가 말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하루속히 세부 가이드를 발표하고 시행할 것을 각별히 촉구합니다. 예. 특히 또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굉장히 또 뜨거운 논란거리지 않습니까? 이 SEC의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서도 앞으로 이 STO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플 소송 결과의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아주 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33년도 제정된 미국의 연방증권법, 그리고 1946년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호의 테스트, 뭐 이렇게 기준들이 있지만 예. 아직도 가상자산 증권형 토큰, 이것은 신개념 신산업이다 보니까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판별 기준이 정교하지 못하다. 예. 그래서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에 리플이 발행한 XRP를 증권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서 예. 사전 발행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증권법 위반으로 그 소를 제기를 했고, 리플인 경우는 증권거래위원회 너네가 관련 규정을 제공하지 않았어, 우리 반박을 하면서 예.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종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를 기각하는 약식 판결을 한 걸로 그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약식 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러면 리플이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일반 토큰으로 범위가 넓어지는 거고요. 예. 만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를 했다고 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전 세계 한 18,000개의 토큰 중에서 예. 지금 발행 주체가 없는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부르는 입장인데, 그래서 만약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승소한다면 현재 세계 18,000개의 유통되고 있는 토큰의 상당수가, 알트코인이 자본시장법의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으로 편입되면서 일반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예. 따라서 그 판결 결과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초미의 관심사를 또 이끌고 있는 리플 사례에 비해서 또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위믹스 코인 상장 폐지 이전에 금융당국의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또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다고요. 예. 작년도 12월 8일 날 국내 대표 코인이었던 위믹스 코인이 상장 폐지되면서 예. 참 투자자들이 시장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5월 27일 날 그 예자선 금융 전문 변호사가 금융 당국에다가 위믹스 코인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 예. 따라서 증권법 위반이라고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찰인 경우는 루나테라 토큰을 똑같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을 했죠. 예. 하지만 작년도 5월달, 6월달 그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 대책회의에서 금융당국은 말하고 있느냐,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루나테라도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언론에 의하면 그 금융감독원장은 루나테라 토큰인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그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의 의견을 제출했다 공식적으로 금감원장이 언론 브리핑까지 했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이미 작년도 4월 20날 금융당국이 뮤직하우 음악 청구권을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투자계약 증권으로 발표를 했죠. 예. 그리고 작년도 4월 28일 날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투자계약 증권 기본 지침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모두가 작년도 4월 28일 날 이후에 발생한 일이죠. 예. 그러면 4월 28일 날 이후 발표한 그 투자계약 증권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루나테라 토큰과 그리고 위미스 토큰을 자본시장법 제4조 6항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인지 여부를 점검을 했다면 이러한 투자자 피해와 시장의 혼란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예. 그걸 계기로 시장에 이런 범위까지는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는 신호를 명확히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아까 그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 이태원 참사 수사의 핵심 방향이 행정기관이 예. 담당하는 법률을 제때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데에 따른 행정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6사람을 구속하는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한 걸로 발표했잖아요. 예. 그럼 이 또한 행정부작위 중 하나가 해당될 수도 있어서 우리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예. 여론들이 지금 바닥에서는 끓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STO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러한 허점을 또 파고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KDA 강성우 회장님 모시고 STO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 특히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법적 규제 등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루빨리 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관련 내용들 속히 처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주목 크립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